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서로 수사하겠다고 검찰은 전 국방장관을 체포했고 경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에서 이번에 공수처까지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때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진 않았거든요.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인 오후 3시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현지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 처장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완료되면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 시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출국 금지가 내려지며 이젠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를 밝혀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은 국회 점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내렸는가,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했었는가가 될 겁니다. 이어서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완전 무장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시민들로 국회 진입이 가로막히자 유리창까지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란죄 수사의 핵심은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회 제도 파괴도 이에 포함됩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첫 조항에도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는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수습책으로 내놨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못했죠. 한 대표가 꺼내든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대행 카드도 위헌 논란에 권력 찬탈이라는 비판 속에 동력을 잃은 모양새고요. 한 대표, 이번 주 내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 구상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또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사실상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카드를 꺼냈지만 헌정질서 위배, 위헌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로드맵 등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을, 친한계는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잘 정해야 한다. 임기 단축 개헌은 야당조차 관심 없을 것이라며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조기 퇴진 방안을 결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계엄 사태 수습과 탄핵안 부결 등 혼란 속에 당내 계파 갈등까지 겪고 있는 국민의힘. 이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도 뽑아야죠. 내일 후보자 접수를 시작해 목요일이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거론되는 인물들 누가 있는지 조희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이 의총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후보자 접수 이틀 뒤 원내대표 선출이 가능한 만큼 내일 오전 9시부터 후보자 접수를 받고 목요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선출 방식에 대해선 표결과 추대 중 아직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결을 할지 아니면 후보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의원총회 추대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새 원내대표로는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나 의원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단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전국 안정화 TF는 임기 단축 문제나 대통령의 하야 등을 모두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3명만 동참을 했죠. 전국에서 규탄 여론이 들끓자 여당 내에서 이번엔 당당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견을 보면 3차례 거듭하면서 여당이 대표가 꾸준히 늘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시당 근처에 근조 화환이 나뒹굽니다. 탄핵하라, 해체하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거부로 폐기되자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도 후폭풍이 거센 모습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3명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이어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의결 정족수보다 5명 모자랐지만 다음 표결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 이탈표가 점점 늘었습니다. 원내 사령탑도 사라진 상황에서 여당의 단일 대오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전국 수습의 주체가 될 가격이 없다면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씨의 반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부결 이후 나온 정부 여당의 공동 국정 운영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권한도 없는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배제라는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한 씨의 내란이라는 지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한 씨의 내란, 전두환? 자꾸 그때 올라요.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구상하는 대책을 제2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공개회의에서 이 대표는 검찰 출신 주철현 의원에게 대통령이 구속되면 직무정지가 되느냐고 물었는데 옥중 집무가 가능하다는 답이 오자 명확한 거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구속으로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막을 수 없다며 탄핵밖에 길이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될 때까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죠. 이를 위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상설 특검법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민주당은 당장 새로운 국회 회기 시작에 맞춰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수요일 발의, 12일 목요일 본회의 보고 14일 투표로 의결. 이번에 혹시라도 또 불발이 될 경우에 다음 주에 똑같이. 동시에 민주당은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내란 특검법도 새로 발의했습니다.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들을 다 포괄해서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특검법에는 정쟁으로 인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 국회목 특검 추천은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번째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한 상설특검으로도 압박을 이어갑니다. 지난 6일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식 운영이라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분간 매일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일부 의원들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 원내대표가 계엄에 동조했을 뿐 아니라 계엄령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계엄령 해제 표결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추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광화문에 있는 이용원에 들려 용산 만찬에 간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공개됐습니다. 당일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혹시 머리 자르고 간 게 있나요, 오후에? 네. 혹시 몇 시쯤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고요? 5시 한 50분에 오셨어요. 추 원내대표가 이용원을 찾은 오후 5시 50분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은 시점입니다. 이 만찬이 만약에 있었으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핵심 관계자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행적을 CCTV로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추 원내대표는 당시 여의도에서 한 언론사와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 등에 고발했습니다. 또 한 총리가 계엄심의에서 불법 행위를 방조한 건 확실하다며 수사 상황을 본 뒤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엔 여당과 야당 출입하는 두 기자와 함께 전국 상황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매주 탄핵 예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특검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어요. 네, 특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하나랑 내란 특검이 2개입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 오늘 다시 발의가 됐고요.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같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두 특검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란 상설 특검은 앞서 지난 6일 발의돼서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요. 네.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특검법을 쏟아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상설 특검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 특검의 경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쓰는 순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정부 여당 말과 어긋나게 됩니다. 네. 이 거부권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특검을 받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인데 민주당 이를 노리고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안 쓴다고 해도 특별검사 임명권은 결국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임명 안 하면 무죄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추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인데요. 네,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건 아니고 지난 7월 최혜병 두 번째 특검 때부터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국회 문턱만 일단 넘긴다면 특검 임명 그리고 수사 개시까지 좀 가능해 보입니다. 예, 대통령만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과 일단 탄핵 검토도 진행 중이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내일 보고됩니다. 또 국회 안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추진을 하고 있죠. 추 원내대표처럼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여당 의원들, 민주당이 추가로 제명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탄핵이야 대통령 단독으로 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제명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국회의원 제명 같은 경우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의원이 제명이 되려면 먼저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윤리특위가 아직도 안 꾸려졌고요. 아이고. 네, 또 설사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급이군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게 어렵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 김지영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데는 지금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진 로드맵을 짜서 시간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게 하자는 거고요.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그 시점의 차이가 있다, 뭐 이 얘기입니까? 네, 탄핵은 국회 통과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만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만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여당 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일정에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보면요.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합니다. 3개월의 시간이 걸렸죠. 네. 이후 2개월 뒤인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탄핵안 국회 통과부터 대선까지 5개월이 소요된 겁니다. 네. 뭔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게 지금의 그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잠깐만요. 지금 듣고 보니까 퇴진을 하는 거냐, 탄핵하는 거냐, 결국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이 물러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왜 싸우는 겁니까? 하지만 탄핵이 불러올 이 정치적 파장을 걱정하는 겁니다. 탄핵은 국회 의결로 결정되는 징계와도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강제로 임기를 종료하면 국민의힘, 나아가 보수 세력이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나서 퇴진 일정을 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여론과 민심의 이탈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도 또 있겠죠? 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즌2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탄핵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전국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탄핵은 여권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3명의 의원이 당론에 반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미 분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이 늦어질수록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 기로에 있는 이 와중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또 친한 친윤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 당내 주도권 다툼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주지 않았던 만큼 한 대표는 이번 기회에 당내 주도권 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조기 단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친윤계가 더는 한 대표를 압박할 수 없는 수단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조기 퇴진 계획 등은 당이 뭉쳐도 야당과 협의가 어려운 만큼 친윤계도 적극적으로 새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현 사태를 누가 주도해 수습하느냐가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당을 책임질 인물로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조기 대선이 그러니까 여야한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여야가 생각하는 조기 대선 그 시점도 다르겠어요. 네, 조기 대선은 윤 대통령이 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되도록 늦게, 민주당은 되도록 빨리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인데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15일이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이 늦어도 내년 7월에서 8월에는 내려지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이후 대선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전,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헌재 판단과 대선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달 안에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헌재 판결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내년 3월 탄핵안이 인용되고 5월에서 6월 대선이 가능해집니다. 여당이 퇴진 시점을 정하려는 이유,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모든 사법 절차가 계획대로 일정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당의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 퇴진을 계속해서 늦출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로 만에 하나 대통령이 구속돼서 사고 상태가 되면 바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또 여권의 가장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 대선에 나오려면 당장 당헌도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한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해선 우선 최고위가 정국위를 소집하고 여기서 당헌 개정안을 만든 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과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는 만큼 조기 대선으로는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 표 기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이 퇴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로도 지금 또 일정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 탄핵을 심사하는 절차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그때부터는 또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있죠.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서 탄핵 심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 민주당은 남은 국회목 3명 중 민주당 목 2명부터라도 빨리 채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후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선출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것 역시 탄핵 사유로 삼을 방침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엄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 있죠. 예산안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내년 국회 예산안을 내일까지 협상해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앞서 삭감한 정부 예산안에서 추가로 7천억 정도를 더 삭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우려와 민주당 내 예결위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현재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차관이 협의를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앞서 예결위를 통과한 삭감안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에서 4.1조를 깎은 예산안을 내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산 등에 밝은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은 부족하면 추경으로 만회할 수 있다면서 좀 강경한 입장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우선 내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최종안을 올린다는 계획인데 국회의장이 추가 협의를 종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영, 표선우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체포한 상태죠. 조만간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오늘 오전 소환해 3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어제 김 전 장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특수본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곧장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국회와 선관위에 직접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와 동시에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나며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체포 시한이 내일 아침까지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군을 이끌었던 핵심 군 간부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진입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과 계엄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게 국민과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특전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특수본은 어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국회 투입부대를 지휘했던 이상현 육군 제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개인의 범죄 혐의 소명보다는 김 전 장관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수사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엔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배치했었죠. 방첩사가 왜 이 기관들에 갔던 건지, 포고령 작성자는 또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 방첩사령부. 검찰이 합동수사 중인 군 검찰과 함께 방첩사의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사태의 논란의 중심에 선 기관입니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방첩사가 선관위에 출동한 건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작성한 것도 방첩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또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여 전 사령관은 첫 입장문을 내고 방첩사는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사전 기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무려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첫 번째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죠. 경찰 특수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동건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셉니다. 네, 경찰 특수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첫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나 강제 수사 여부였는데요. 우종수 경찰 특수단장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요건에만 해당하면 긴급 체포할 수 있다며 일단 체포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엔 MBN이 단독 취재한 내용이죠. 경찰 특수단이 내란죄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네, 경찰 특수단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행안부 장관이 산하기구로 뒀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셈인데요.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이 전 장관을 소환해 휴대전화 등을 이미 제출받아 계엄 당시 통화 내역이나 윤 대통령 등과의 통화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도 함께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했는데요. 이들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전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국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혹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 이후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강제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기자, 윤 대통령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저에 머무르며 수사 상황과 정치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별도의 공식 일정은 없었는데요.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도 취소됐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현 정국 상황에 대해 의견 교환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래 역대 최저치로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부에서조차 20%를 채 넘지 못한 겁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곧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11%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래 역대 최저치로 첫 주에 16%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연령별 지지율에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지율조차 16%로 20%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서 중도와 보수층까지 민심 이탈에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대국민 사과 전후와 흡사한 양상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30%대를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농단 의혹 증폭 이후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고 5주 차엔 5%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7%로 첫 10%대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6%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6%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47%대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었습니다. 보안 유지가 이유였는데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대통령이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고 내란죄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된 만큼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거부당했는데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나 되죠.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 경찰, 공수처 조율은 안 되고 각각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수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군 관련 핵심 인물들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내일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김 전 장관 자택과 공간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계엄군이 진입했었던 선관위 CCTV 등을 확보했고 여인영 전 사령관 그리고 조금 전 단독 보도해드렸던 대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공수처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해서 조치를 받아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서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려대로 갈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이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걸 두고 이 경찰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이었죠. 7일에 경찰이 먼저 방첩사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영장을 신청했는데 어제 검찰이 이거를 반려했고 그리고 오늘 검찰이 여기에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겁니다. 네. 이 앞서 김 전 장관 수사를 두고도 이 7일에는 경찰이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던 8일 새벽에 김 전 장관이 검찰로 출석을 했고 곧바로 긴급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 경찰 관계자는 이 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애둘러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경찰과 검찰 간의 얘기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살벌하더라고요. 네, 어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2차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 차장에게요, 검경이 이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그러자 이 차장은 이 거부한다고 해도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 혹시 검경이 이첩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수사하겠다. 즉 우리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대검 측과 만나서 이 조율에 나서기도 했는데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 MBN과 통화해서
대통령과 군인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도 할 수 없으면서 이런 식이면 검찰과 또 보안 수사 공방만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건 이 세 기관이 왜 서로가 내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냐 이겁니다. 네, 이 어제와 오늘 각 수사 책임자가 각각 공개 브리핑을 했었죠.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공수처는 특히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입니다. 이 믿고 지켜봐달라는 검찰, 이 조직에 대한 신뢰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었죠. 네. 이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으로 걸려 있는 검경과 달리 우리는 독립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출범 뒤에 여태까지 수사 성과가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을 극복해야 한다는 동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 여기서 좀 승기가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특히 소환 조사부터 체포 또는 구속영장 발부를 어디서 받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는 윤 대통령이 어디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는 이 영장 심사를 맡는 법원이 어디에 발부해 주느냐 이 판단에 달렸다는 게 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사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면 상위 기관에서 이걸 조율해 주곤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보통 함께 조율하거나 뭐 다른 사건이었다면 대통령실도 나서서 조율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안부, 법무부의 전 현직 수장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은 마비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진짜 나오는 목소리대로 특검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 결국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없다. 이러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일반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출범한다면 특검이 키를 잡을 수는 있겠는데 다만 특검이 통과 뒤부터 구성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게 또 핵심입니다. 예, 우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럽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안보와 국방입니다. 국방장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죠. 국방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라니 대통령이 청문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라는데 여전히 법적으로 군 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국방부의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 이럴 때 북한이 도발이라도 해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세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를 보기 어렵지만 법적 명목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어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빨리 수습책을 빨리 내놔야 되겠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국군 창군 이래 처음인 국방부 장관 공백 상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병혁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대통령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하는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며 국정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한 대행을 정식으로 맡게 돼도 인사권 행사에는 제한이 예상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실무적인 탄핵소추안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부터는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로 시선을 돌려놓은 뒤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노린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국군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가보안을 책임지는 사이버보안실 최정예 요원들까지 이 선관위에 투입하려고 했거든요. 수뇌부는 폭언까지 하며 출동을 압박했지만 선관위 진입에 반대하는 간부를 구타해 버스에 강제로 태웠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시 사이버보안실은 내부에서 이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부대원에게 수뇌부는 폭언을 하며 출동을 압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의 비밀 지휘소로 추정되는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에서조차 출동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정황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보안실 소속 일부 간부들이 수뇌부의 선관위 출동 명령과 조편성 지시 등을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해 거부한 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MBN에 해당 간부들이 사이버 보안실에 현재 정상 근무하고 있고 직무 정지 등 조치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실은 방첩사 처장 아래 대령급의 실장이 지휘하는 부서로 사이버 보안 정책과 측정 등을 담당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이라든가 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주도한 걸로 돼 있으니까 하나의 컨트롤 타워 비슷해 보이거든요. 결국 선관위의 몸통인 전산실엔 방첩사 요원 대신 국군 정보사령부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인원 등이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국방부는 정보사 요원의 선관위 파견에 대해 관련 정황이 있어 추가로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현장에 있던 몇몇 지휘관들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먼저 퇴각 결정을 내린 뒤에 사령관에게 이를 통보한 셈이죠. 그러자 일부 사령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로, 철수를 막으려고 했는데 재소집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이를 현장에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2분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1시 11분쯤 계엄군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동하자. 이동하겠습니다. MBN 취재 결과 당시 방첩사 철수도 현장 지휘관에 의해 진행됐고 상부는 이에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방첩사 현장 지휘관이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원 철수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지휘부가 듣고 크게 호통치며 막았지만 현장 장교가 재소집은 부당한 명령으로 보고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당시 현장에서 철수가 먼저 시작됐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보고가 와서 승인해주고 다 같이 나오고 그거는 상급 부대에서는 혹시 보고했다든가 지시받은 건 있습니까? 철수에 관계된 거는? 근데 얼마 안 돼서 위에서도 연락이 와서 철수를 승인하는 걸로. 이에 대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초하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두 공개한 채 언론 앞에 선 건데 국회에 의원 150명 이상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의 모습입니다. 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부대원들의 철수를 이끌며 주변의 촬영을 제지합니다. 철수할 겁니다. 나가주세요.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신원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김현태 단장이지만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명찰을 그대로 내보인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지통제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천다네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현장에 투입된 부대원들에게 지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공칠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자신을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 밝히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707 특임단은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로 12월 3일 국회에 투입됐던 병력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힙니다. 김 단장은 이런 핵심 병력들이 작전 당시 우왕좌왕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이유는 뭐였는지, 또 병력들이 실탄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등 당일에 있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장은 출동 자체가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강단장도 저랑 같은 생각으로 10시에 퇴근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퇴근한 조종사들을 불러서 보내다 보니까 제일 빠른 헬기가 11시 20분 넘어서 왔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부대원들이 주변 지리를 몰라 휴대전화의 지도 어플을 이용해 작전을 설명해야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사실 국회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티맵을 켜가지고 구도를 확인하면서 가운데에 의사당이 있고 티맵을 캡처해서 노트펜으로 건물을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탄 소지 여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저격수용 실탄은 탄통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권총 소지도 저지했다는 겁니다. 출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총은 빼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탄을 쓸 건 아닌데 실탄은 통합 보관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고 싶었지만 국방위가 열리지 않아 기자회견을 결심했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계엄 국면 이전에도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던 국회 과방위.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에서부터 양측의 다툼이 벌어졌고 이어진 전체 회의는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의 동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국민의 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민의 적이구나. 대통령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이 하는 국민의 적이구나. 앞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에는 여당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당이 탄핵 표결 때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엄중한 시기에 야당이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안을 올리는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네는 내란 동조범이다, 너네가 헌법재판소냐 등 반말과 삿대질, 거친 표현 등이 오갔고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한 뒤 전체 회의에도 불참한 겁니다. 과방위는 이번 주 금요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와 방통위, 과기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는데 여당은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시추선이 오늘 부산함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당장 첫 시추는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한다지만 그 뒤는 어떡하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보이는 부산항 남해항입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 중 길이 228m, 높이 19m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 구조에 석유 가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입항한 겁니다. 시추선은 필요 자재들을 싣고 오는 17일쯤 해당 해역에 도착하면 해수면 아래 1km가 넘는 곳에 시료 암석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작업에만 2달 정도 걸리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1차 공 시추 예산은 약 1,255억 원. 하지만 이 중 정부 몫인 497억 원의 예산이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에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대외시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해야 돼 사업 동력이 상실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던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던 K방산도 비상계엄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선은 연내 성사가 예상됐던 9조 원대의 K2 전차 수출 계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 추가 수출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9조 원대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 계약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연내 계약 성사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올해 안에는 계약 체결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한한 키르기스탄 대통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도 취소되고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던 스웨덴 총리의 방한도 무산되는 등 K방산의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 방위사업청은 부랴부랴 입장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외 방산 협력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주요 국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거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거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구매국들이 당연히 좀 우려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던 K방산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이 빚어낸 혼란과 불안감이 유통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텨준 게 갑자기 추운 날씨로 늘어난 의류 매출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원자재 값이 오르죠. 물품들의 가격 인상도 또 불가피해집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모습이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엄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죠. 마음이 쫄이고 잠을 못 자고 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뭐 대피를 해야 되나,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업계에서도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혼란스러운 전국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날이 추워지면서 의류 매출이 늘어 소비 감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적 영향이 어떨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불안한 정치 상황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가결 전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감소했습니다. 폭등하는 달러 환율도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료 수입이 많은 식품업계에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부작용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덜 소비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통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또 한동안 광화문이나 여의도, 용산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전망이라 여행객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평일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약 2천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행진이 시작됐군요. 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저녁 6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가 조금 전부터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이곳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수천 명의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살펴보니 퇴근길에 집회 현장을 찾은 직장인과 자녀와 함께 나온 부모, 대학생들 등 면면도 다양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주최 측은 오늘부터 매일 저녁 6시 이곳에서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예고된 만큼 집회 참가자들의 수도 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단체의 이른바 맞불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라며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죠. 하면 안 되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습니까. 계엄령 선포는 너무 잘했고. 보수단체도 매일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탄핵 찬반 집회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경상북도 경주 앞바다에서 20톤급 어선이 대형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7명이 배 안에서 발견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배는 구조상 에어포켓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전복된 배 위로 내려갑니다. 오늘 새벽 5시 43분쯤 경북 경주시 간포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29톤급 어선이 456톤급 모래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전복된 어선 안에서 선원 8명 중 7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지만 모두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3명은 한국인, 실종자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은 인도네시아인 선원입니다. 전복된 어선은 어제 오후 4시 16분에 이곳 경주 간포항에서 출항한 뒤 조업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망자 모두 배 안에서 발견됐지만 이른바 에어포켓으로 불리는 공기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딱 3군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희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도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배를 항구로 예인해 오늘 밤 선내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강 작가가 수상자로 참석하는 역사적인 노벨상 시상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 작가에 대한 관심으로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스톡홀름에서 김문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장 큰 대형 서점. 소설 부문 판매율 1위와 3위, 6위, 7위를 한강의 작품이 모두 차지해 진열돼 있습니다. It was, yes, and we sold them out immediately in sort of 30 seconds. Now they're reprinted. She has a beautiful language. She writes about a culture tha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s really deep and it touches my heart. 한강의 작품은 번역과 동시에 여러 나라 대학생들의 한국학 추천 도서로 쓰였으며 낭독회와 연극 등으로 현지에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나 역사, 정치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깊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40개 남짓되는 스톡홀름 시립도서관에도 한강의 책을 예약한 대기자가 1000여 명. 다른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모든 한국 작가의 책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시청 건물 외벽에는 한강의 소설 흰 속의 문장이 한글로 수놓아졌습니다. 노벨재단은 이 조명이 노벨상 123년 역사상 단 65명에 불과한 여성 수상자들, 즉 여성 선구자를 기리는 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별 불균형을 깨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한강을 기리며 이곳 스톡홀름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북부 산간과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가 이어졌던 오늘 아침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남 서해안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